살짝 오늘 5회 주제는 우리 진희 변호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주제는 일단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한번 개괄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실제 이제 최근에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슈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들을 케이스 스터디 형태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는 사실 정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강의할 때 먼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알리고 수익 모델은 어떤 것이고, 이런 비즈니스의 흐름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흐름. 예, 비즈니스 흐름을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엄청 많이 이제 정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 구조에 따라서 법률 이슈들을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흐름을 먼저 플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아, 흐름을 플로우라고 하는군요. 네, 플로우. 영어. 어쨌든 그 흐름의 모두 다가 아니라 그 어떤 한 스텝, 한 부분이 어떤 위법성이 띌 수 있거나, 예, 네, 그쵸. 부적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창업자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잖아요. 가장 네, 보통 먼저. 그렇죠. 네, 근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아이디어가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좀 골라내기, 그러니까 적용 법률을 찾아내기 좀 어려운데, 이거를 계획하고 구체화 좀 시키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플랫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플로우로 이걸 가져갈 건지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때 이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한 이후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네네네. 대부분은 마케팅이나 전략을 먼저 세우세요.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걸 바로 마케팅하는 걸로 연결해서 예, 네. 먼저 이렇게 수익을 좀 창출을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죠? 캐시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캐시가 있게 되더라도 나중에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판정이 된다면 그 수익은 이제 창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창출했던 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정확한 그 법률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구체화시키는 단계에서 이제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자세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흐름을 이제 네. 파악을 하면서, 그럼 어떤 단계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런 목록들을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예. 정도의 목록을 예, 네, 좀- 우리 창업자분들이 한번 이걸 10가지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첫 번째부터 10가지까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네네네. 예, 한 주제씩 저희가 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 10단계.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이템 결정. 네. 아이템을 결정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건지, 아니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팔지. 그쵸. 네. 내가 뭘 팔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렇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냥 꽃을 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꽃을 팔면은 어떤 꽃을 팔아야 되는 것도 사실 종류도 특정을 해야 될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 꽃을 팔 때 어디서 팔 거냐, 뭐 꽃시장에서 팔 거냐, 아니면은 인터넷에서만 팔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팔 거면은 별도로 뭐 배송이나 이런 게 뭐 가능한 건지, 온라인에서 팔면 당연히 배송이 이어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아이템마다 이제 그 플로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네. 구체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는 플랫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에서 할 거냐 오프라인에서 할 거냐.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할 때는 이제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어디다 할 건지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이면 두 번째는 어디서. 그렇죠. where. where. 오늘 자꾸 영어로 쓰시네요. 부담스럽게. 그 원칙을 읽어와요. 플로 캐시. 10번째까지 영어가 다 나오는지 한번 보죠. 오 재밌겠다. 한번 해보세요. 두 개 했어요. 네. What, where 하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오늘 기분 좋네요.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이제, 네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네. 지금 두 저 번째. 플랫폼 어디서 Where. 판매를 할지를. 요즘에는 아, 온오프라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온오프라인을 맞아. 다 아 하는 굳이 게 한쪽이 아니라. 네. 상품, 그러니까 상표 출원을 하면 음. 상표도 그 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류.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팔 때랑 오프라인에서 팔 때랑 그 류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카롱을 판다. 음. 그러면 그냥 오프라인에서 마카롱 샵을 해서 팔 거면 그때랑 이제 온라인에서 팔 때랑 좀 달라져요. 뭐 뭐가 류가 달라지냐고요? 달라진다고요? 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류가 달라져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음. 그 오토 서비스도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네. 근데 음. 그런 경우에도 그럼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근데 보통 이제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오토 서비스마다의 어떤 비즈니스의 실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배달이라던가 뭐 음. 그런 음. 것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 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음. 아니면 그 오토라는 걸 하려면 당연히 웹이나 앱 같은 이제 프로그램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앱 수단 자체를 또 하나의 상표로 그 들어가는 류가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되게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또 우리 특허 등록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네. 그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네네. 이거에 네네. 따라서 먼저 출원해야 되는 것도 달라져요. 상표 같은 것도. 한번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출원이요? 출원의 순서가 네, 결정돼요. 왜냐면은 돈이 많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류마다 상표 비용이 청구되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상표 특허청에서도 이거를 구분해서 비용을 징수를 해요. 그럼 뭐 대기업처럼 이렇게 비용이 많이 있으면 모든 류로 많이 출원을 하겠죠. 네. 그렇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스타트업의 특성상 단계별로 이제 우선 받아야 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보통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오운 마카롱을 만들고 싶어요. OWN. 네. 오운. 네. 그러면은 나는 이 마카롱 자체를 내 상표로 출처를 인식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내 마카롱을 만들어서 뭐 내 가게에서도 팔 수 있지만 다른 데다가 뭐 이제 뭐 오프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이제 입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 상품 자체에다가 먼저 류로 내 마카롱과 관련된 상표를 출원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하시다가 이제 내 마카롱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든 마카롱도 내가 팔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마카롱 자체가 아니라 마카롱 판매업이라는 그 류로 해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팔게 돼서 그 어떤 마카롱을 판매하는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판매하는 그런 판매업 쪽으로 간다면은 그 류가 이제 다른 그 판매업 쪽으로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내 걸 먼저 만들고 싶다 하면은 상품 자체에다가 류로 선정해서 출원을 하시고 이제 비즈니스가 조금 스케일업 되거나 좀 달라지게 돼서 이런저런 마카롱을 다 판매하는 어떤 쇼핑몰 같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카롱 판매업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업자 등록할 때 업체 종목이랑 다른 얘기. 네,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좀 실제적인 좀 부분이라서 되게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적절하게 이렇게 치고 돌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 오프라인이면은 반드시 사업장이 별도로 나와줘야 되는데 온라인만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자택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 차이도 좀 있어요. 오프라인도 내 거주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프라인도? 근데 판매업 같은 경우는 네, 판매요. 누군가가 와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치, 매장이. 자택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도소매라고 일반적으로 가면은 창고가 또 필요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도매 같은 경우는 자택으로 했을 때는 사업자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실질 그 창고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소매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자택으로 해도 가능하고. 플랫폼에 따라 이렇게 다 다르네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Where? 네. 왜요? 자, what, where까지 했고요. 네, 네. 세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하면 요즘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이제 약관 같은 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내 사업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명확하지 않은 거죠. 구체화 되더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화돼도 어렵지만 구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마카롱을 온라인에서 팔아야지라고 결정을 했다면은 여기에 뭐가 적용될지를 일반 사람들이 알기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어렴풋이 뭐 식품위생법 정도 될래나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뭐 만들어서 파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거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법률들을 좀 적용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 이런 것들 비즈니스에 대한 대량적인 그런 구체화가 아주 구체화되진 않더라도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마카롱과 온라인이라는 게 결정이 됐으면은 변호사님께 한번 자문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뭔가 제가 고려해야 될 법률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네네. 일단 뭐 어디서 할 건지 어떤 제품인지가 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까 변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케일업을 시켜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때는 이런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스케일업을 하면 이제 변리사님도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모델 수립 단계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네. 네. 그 네 번째는 네. 저희가 그 회사가 이제 회사나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네. 그 재산은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좀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형 자산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무형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아이디어 자체도 물론 무형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뭐 로고라든지 뭐 브랜드 네임 아니면은 뭐 디자인에 대한 또 개발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로 할 수 있거나 상표로 할 수 있거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지 알아야 이게 특허가 필요한 건지 상표가 필요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사실 특허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허술하지 않다고 특허는 매번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는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강력한 특허가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강력함? 이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네. 예. 특히나 지금 이 부분은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그럼요. 같다. 맞아요. 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은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권이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첨언하자면은 그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 핵심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리 뭐 특허나 이런 것들 출원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특허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허가 빅데이터잖아요. 그렇다면은 기술 스타트업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술을 가진 경쟁사들이 있거나 앞으로 생길 거란 말이죠. 해외 특허. 그렇죠. 예. 근데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방향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의 네네. 제일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도 있어요. 아예 처음 그 설정 시간부터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어떤 뭐 압축 뭐 프로그램 압축과 관련된 어떤 알고리즘을 되게 잘 하는 그런 기술자 뭐 석박사를 하셨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인사이트가 많은 이제 기술자라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해외나 이런 데서 특허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미리 어떤 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용역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내 이런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식으로 특허가 나왔는지를 판단해 보면은 역으로 이게 특허라는 건 보통 이제 R&D나 연구의 어떤 끝으로 나오는 어떤 그 완료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방향성과 그 히스토리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현재 어떤 트렌드라던가 기술 트렌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미리 그런 R&D 방향이나 이런 걸 설정하고 들어가면은 훨씬
어떤 그런 특허 맵 같은 걸 이용하기에 기술 스타트업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번째 단계로 회사가 가진 무형 자산들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네, 예, 검토하는 단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고객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누군지, 뭐 개인인지 아니면 기업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을 하셔야 되고, 그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고객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게 개인 정보인지 아니면 위치 정보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련돼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면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또 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의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거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플로우를 짤 때 거기에 맞게끔 요건을 이제 구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고객이 누구인지는 상품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같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걸 네네네. 누구한테 팔지라는 맞아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10가지 요소가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아예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것도 있어요. 연계되고 연동되는 네네네네. 것. 네. 네. 그렇죠. 궁금한 게 이런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뭐 미리 동의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게 좀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런 거를 잘못 하면은 서비스 이제 제공자가 뭔가 이렇게 좀 크리티컬하게 나중에 이런 타격을 받나요? 정보 수집에 있어서. 네네. 정보 수집을 만약에 이제 위반되는 사항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진짜요? 네, 정보통신망법 보시면 벌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 이제 위반됐을 때 뭐 진짜 벌금이나 과태료나 이렇게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나 되게 수집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일단 수집을 해야지 뭔가 이게 서비스가 굴러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수집을 하고 나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수집을 하면은 이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해서 뭐 동의를 받아야 될 때는 동의를 받고 맞아. 예,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도 그런 거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1년 이내 뭐 폐기 맞아. 하거나 예, 뭐 3년 분리해서 있다가, 보관하고 그렇게 예, 할 수도 있고. 맞아. 제가 이게 꺼낸 게 그 미드 중에서 혹시 실리콘밸리라는 미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런 미드가 있어요. 못 보셨죠? 당연하죠. 그 한국 진짜 영화인 재밌는데 그건 진짜 저의 인생 미드거든요. 아, 진짜요? 실리콘밸리? 네, 실리콘밸리라고 지금 5부작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진짜 재밌었는데 자막 그게 뭐냐면 그 간단히 말하면 그 미국 뭐 훌리라는 회사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구글 같은 데겠죠. 거기 다니던 엔지니어가 어떤 되게 대단한 거를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해서 어떤 투자 받고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이제 그 그린 일대가 그런 미드인데 이제 거기서 그 채팅 서비스를 잠깐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채팅할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를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들이 동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가 있고 성인이 있으면은 뭐 어떤 미성년자 보호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고 서비스했다가 천문학적인 그 벌금을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희 나라는 미국이랑 그러니까 미국은 막 뭐 징역을 따져도 몇백 년짜리도 있고 뭐 징벌적인 어떤 배상을 할 때는 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 나라는 사실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그런 액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아주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는 경우는 제가 뭐 기억했을 땐 별로 없었고 그런 액수 나와도 골프 치러 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저희 나라는 좀 이제 가볍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처벌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개인 정보도 마찬가지고 위치 정보도 그렇고 그 정보가 되게 민감한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 정보가 자산이 되고 정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거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주체 동의 없이 이렇게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판매를 한다든지 거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위반이 있으면 이제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렇죠. 가볍진 않다는 거예요. 정보 네. 자체가 상품이 되기도 하는 시대이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자 그럼 7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상품 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제3자가 개입을 하는지 개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는지 관계를 이제 확정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사업체 외부에 있는 네네. 뭐 제3자 외부에 있는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고용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는 직원을 고용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근데 디자인에 관련된 직원을 뽑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 외주 업체를 컨택해서 거기랑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관계들을 적용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고용하신다면 또 근로 관계에 관련된 법령들이 적용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외주 업체한테 뭔가 디자인을 맡기게 되면 또 거래 계약이 또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법률상으로 이슈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제3자가 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관여를 하게 되는가?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8번째는 상품 내지 서비스 제공할 때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그러니까 지급할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고객의 입장인 거고 어떻게 지급받을 건지. 네네. 그러니까 가격 정책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는 사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들으니까 환불만 잘해줘도 고객이랑 트러블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돈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예전에 그 한 게임에 있었을 때 그 문제가 되면은 그 아이템들 거래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유료랑 무료랑 이렇게 섞인 게 있고 아이템의 종류가 좀 다른데 이거 환불이랑 되게 많이 엮여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 이제 그 고객들이 왜 이건 환불 안 해주냐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저희가 이제 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료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료이면은 사실 거의 환불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객을 이해시켜야 되고 또 약관이라든지 저희 정책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객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내가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 거고 네,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잘 해줘도 막 소비자 연맹 같은데 신고하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신고해서 근데 신고를 접수하면은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 컨슈머인데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정책을 세우실 때는 이제 좀 명확하게 세우시는 게 중요한 게 A라는 고객이 왔을 때하고 B라는 고객이 왔을 때 다르게 대우하면 안 돼요. 근데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왜냐면은 아직 정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아는 고객이 아니고 제가 아시는 이제 대표님이 이 제조업을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스마트워치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제조 업체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 거죠. 제조업체가. 네. 네네네. 그래서 기한에 맞게끔 그걸 못 보내준 거예요. 펀딩을 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몇백 명이 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환불을 반 정도가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돈을 다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환불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분들끼리 채팅창을 만들어서 대응 팀처럼 커뮤니티가 생긴 네, 거군요. 커뮤니티 생긴 거예요. 근데 정말 큰 실수한 게 뭐냐면 맨날 전화가 오니까 어떤 직원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매일매일 전화하고 힘들게 하는 그 한 분한테만 환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물꼬가 터졌구나.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채팅창에 바로 들어가서 나는 환불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았어요. 예. 중국에 있고 저희가 얘기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당연히 난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미지에도 엄청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사실은 조금 좀 그
스타트업은 재산적인 손해를 입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물론 그분은 이제 다른 아이템으로 또 지금 재기를 노리고 있긴 한데, 아, 네, 네네. 네, 음.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름에 휴가 갈 때 그 여행 상품들 중에서 취소 불가 상품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숙박 예약인데 몰랐어요. 전 그런 게 있다는 걸. 취소 불가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약을 했다가 그날 저녁에 취소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십만 원짜리 호텔에 갔다가 그냥 생돈 날릴 뻔했다가 막 해주세요 했죠. 네.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동원해서 비굴하게도 하고, 네. 그랬더니 끝내 환불은 됐는데, 근데 그게 정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 자기네는 이제 고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환불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네. 전자상거래법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그 나와 있긴 해요. 그리고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경우를 다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업체 입장이랑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이 좀 다를 때는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수영복 만드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입어보고 환불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민감한 그런 그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입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환불을 해주기도 근데 아니라고 이제 하기도 그렇고 근데 사실 결과만 얘기하자면 해줘야 돼요 환불을. 특별하게 막 찢거나 훼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입어봤는데 뭐 안 맞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뭐 환불을 내가 못 한다는 고지를 했다는 것만으로 환불 안 해줘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럼 여행 상품 원래 되는 거였네요 환불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다 달라요. 성격에 따라서. 왜냐면은 그 전자상거래법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규정을 못 해놔요. 네, 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진짜 뭐 내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꾸겨진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꾸겨진 거 절대 못 쓴다. 뭐 판매 못 한다. 그래서 불가능한 그러니까 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연말 연시인데 요새 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졸업식이나 송년회 때 한번 옷 사가지고 입고 환불해달라고 막 이런 안 좋은 사례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창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청 중요해요. 네, 그래서 8번째 저희가 이제 대금 지급, 대금 회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9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알면서도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아까 관계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내가 법률문서 작성해야 되는 법률문서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로계약서인지 뭐 외주에 대한 뭐 디자인 용역 계약서인지 그러니까 달라지게 되는데 뭐 아까 온라인 플랫폼이면 뭐 약관을 또 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문서들이 다 법률 문서들이 있어요. 그 법에서 정하는 의무적인 문서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외주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효력이 있고 다만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입증이. 그렇죠. 네. 입증이 어려워. 이게 왜냐면 말하면 이렇게 녹음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소비대차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돈 빌려줬을 때 입증하게 돼. 그 친구 사이라서 그냥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나 또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입증하기 이제 사이 틀어지면 못 받는 거죠. 네, 그런 소송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목적은 아닌데 요새 스마트폰은 거의 다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상시 녹음 모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있어요. 모든 수발신 통화가 다 녹음돼. 아. 내가 굳이 녹음 모드 누르지 않아도.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다 녹음 파일로 뭐 생성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만 가능. 그렇죠. 국가마다 미국에서는 또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애플은 녹음이 안 되잖아요. 저도 아이폰을 사실 이제 좀 쓰고 싶어가지고 그 원본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서 바꿨어요. 네네. 네,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삼성폰으로 다시 바꿨죠. 녹음이 안 되고. 그 폰 좀 주세요. 그거 팔았어요. 근데 통화 녹음 안 된다는 거 진짜 약간 크리티컬해요. 네. 왜냐하면 저 그 법
관련된 쪽에서는 좀 어떤 자료를 남겨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녹음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아이폰 잠깐 썼었는데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었거든요. 아, 그 iOS 안에서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네. 근데 어차피 그 안에서 뭐 홈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그 앱스토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회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 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엔 좀 불편한 것들이어가지고 저도 그냥 그래서 바꿨죠. 맞아. 그 사무실에 있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는데 예전에 사무실에 있었던 전화는 왜냐면 요즘 사무실 전화로는 거의 안 오거든요. 네, 그쵸. 많지 맞죠. 않아서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녹음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변호사가 다 이제 통화할 때는 그냥 직원이 통화하는 것도 무조건 다 녹음이 돼요. 와. 네, 근데 그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쓸데없는 것도 녹음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적인 예, 거는 예. 이제 삭제를 좀 해야죠.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면서 각 단계별로 어떤 문서가 필요할지를 한번 네, 맞아요. 그런 걸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까 세 번째에서 얘기했던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음. 따라서 우리 거기에 하위로 또 이제 그 단계마다 필요한 문서 무엇일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제 10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인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아이템이 정말 기발해서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러면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뭐 정말 먹을 수 없거나 법으로 금지된 음식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크게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검토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이 이제 법률 리스크가 낮은데 뭐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 없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법률적으로는 조금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기존의 걸 결합한 상황이라도 사실 그걸 또 기존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우라면 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그 규제의 규제의 늪과 늪. 같은 그 규제.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의 어떤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송 물류 쪽이라면 기존의 어떤 물류 쪽을 하시는 큰 뭐 택배 회사나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뭐 물류 사업법 뭐 몇 조에 있게 해서 또 안 되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게 대부분 그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 네. 특허나 이런 상담할 때는 그 규제로부터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법 이런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제로서 안 되는 행위를 특허로 낸다고 해서 그게 등록을 불허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규제는 언제든 뭐 나중에 뭐 샌드박스처럼 허용해 줄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 규제랑 상관없이 일단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특허로 내시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요소가 오늘 저희가 이제 뒤에 다룰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존의 저희 나라의 법제를 잠깐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스타트업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규제 방식이 미국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저희는 이제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포지티브 방식. 네. 예, 근데 미국은 이제 네거티브 방식. 네거티브. 일반적으로 저희는 포지티브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 포지티브 방식은 사실 되게 긍정적일 것 같지 않아요? 되게 긍정적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 A하고 이제 어떤 법률에서 A하고 A 행위, B 행위, C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저희 네네네. 나라는 좀 일반적으로.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A, B, C만 안 하면 돼요. A, B, C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약간 그런 이름이 따온 것 같아요. 근데 포지티브 방식은 A, B, C는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A 다시는 할 수 없어?
라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D나 E에 해당하면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약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명확한데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많아져 버리는 거고 미국은 이제 그런 그 A, B, C는 할 수 없기 때문에 A, B, C만 아니면 사업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법제가 저희 나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런 법제의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의 늪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규제로 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허용된 것 빼고는 다 안 돼. 이거랑 네. 네.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랑 이제 약간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극단적인 예로 들면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런 항목 때문에 저는 그 요즘 스타트업들이 진짜 그 변호사님의 자문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송 공유경제 기반의 배송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할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국토부 그 공무원분이랑도 뭐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혁신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당연히 그 어떤 맞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게 당연히 수반되는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는 되게 그 치명적으로 그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처음에 잘 네. 검토하고 수립하지 않으면은 네, 네.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네.